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요 며칠 시진핑의 실각설이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어요. 다들 뭐 기사 보셨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중국에서는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의 생일이에요. 7월 1일. 제가 생일 선물로 시원하게 한번 털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를 굉장히 싫어하는 한 사람으로서 선물로 아주 속 시원하게 속살까지 다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진핑의 이제 실각설, 시진핑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 자리를 못 지킨다, 곧 내려간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추측인 게 많았고, 그 다음에 뭐 건강 이상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도 다뤘거든요. 시진핑 실각설에 대해서. 근데 항상 저도 마무리를 약간 근데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물론 뭐 지금 내각에서 투쟁은 있어 보이나 시진핑이 다시 거기서 권력을 잡고 일어섰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이거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안 해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는, 혹은 중국 내부를 뭔가 불안한 뉴스를 조장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사건 사고들을 이게 만들어내는 그런 언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중국 언론들이 해외에 있는 언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중국 공산당에게 실망을 하고 중국 체제에 실망을 당하고 혹은 사회적 매장이 된 후에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 탈출을 해요.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사니까 진짜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사회적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아니면 진짜 뭐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그럼 쥐도새도 없이 뭐 사라지게 해버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인생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중국에서 살 수 없으니까 중국을 탈출해서 나와요. 뭐 문화 대혁명 때부터 중국인들은 많이 탈출을 했었죠. 그때부터 탈출한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공산당이라는 이 체제를 굉장히 증오합니다. 왜냐? 자기 가족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정책 때문에 죽었거든. 그 사람들은 그럼 해외로 나와가지고 뭐 처음에는 다 막 허든 일부터 했죠. 막 밑바닥부터 뭐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막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고 돈을 벌고 일어서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만의 언론사를 만듭니다. 그런 언론사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언론사들이 말 그대로 중국한테 억압을 받았던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물론 제대로 된 기사도 나와요. 좋은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정말 진실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지만, 가끔씩은 그 사람들도 대본을 써요. 대본을 써서 마치 지금 중국이 막 망하기 일보 직전처럼 막 이렇게 대본을 써 내려가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시진핑의 이 위기설은 2년임 때부터 나왔었어요. 시진핑 권력이 흔들린다. 시진핑 더 이상 뭐 이제 시진핑의 뭐 세력들이 뭐 없다, 뭐 이런 음모론들, 그렇지, 그런 것들은 솔직히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어. 계속 나왔는데 이게 약간 좀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진 게 이제 작년 한 여름쯤, 작년 이맘때쯤이에요. 작년 이맘때쯤부터 뭔가 살짝 일리가 있는데? 라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것도 이제 저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지만 제가 그런 기사를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져온 것들은 이것도 뭐 제가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어. 하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믿을만 한 건지 안 한 건지. 오케이? 자, 일단 어제 미국이랑, 그리고 뭐 여러분들 대만은 항상 뭐 중국 공산당을 깐 데 있어서는 대만은 항상 최선두에 서 있습니다. 대만은 뭐 살벌하게 시진핑 실각설에 대해서 살벌하게 까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기사가 나왔고,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베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다뤄지고 있고, 그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뉴욕포스트에서는 중국 공산당 원로들이 배후에서 실질적 권력 장악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뭘 다뤘냐?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어. 시진핑 건강 이상설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시진핑이 약 한 2주 정도 사라졌었거든요. 그때 건강 이상설도 나왔고, 그 다음에 권력 장악 실패했나, 아니면 뭐 숙청됐나, 뭐 사라졌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요 얘기도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고위장성 숙청 및 교체. 장유샤가 실질적 군 지휘를 주도하면서, 물론 장유샤랑 시진핑은 원래 이렇게 친했던 관계인데 지금 둘이 틀어져가지고 장유샤가 시진핑을 약간 좀 이렇게 견제하고 있다, 서로 견제하고 있는 사이다.
그러면서 군권을 장유샤가 가지고 있으니까 시진핑이 장유샤한테 안 된다. 뭐 약간 요런 얘기도 살짝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시진핑이 건립한 부친 묘소 명칭이 삭제됐습니다.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절차. 시진핑이 지금 아직 실세인데 어떻게 부친 묘소 명칭이 어떻게 삭제돼? 뭐 이런 얘기도 미국에서 다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습니다. 후계자로 여러분들 왕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양. 후계자로 왕양이 유력하다. 근데 여러분들 후계자는 지금 너무 많죠. 후계자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누가 될지는 그거 아직 지켜봐야 돼. 뭐 후춘화, 왕양 뭐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아직은 좀 봐야 돼요. 요게 이제 미국에서 나왔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시진핑이 3선 중간 지점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후계 문제는 여전히 은밀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공식적인 후계 구도는 없고 포스트 시진핑 체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전히 시진핑이 뭐 권력을 잡고 있고 포스트 시진핑 시대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다 그냥 소문이 아닌가. 뭐 요런 얘기도, 요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계자로 장유샤가 거론되고 있는데, 장유샤는 여러분들 군부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보통 군부의 그런 통수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주석이 되는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도 일단 지켜봐야 되고, 일단 뭐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샤도 유력하다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차이나 미디어 프로젝트라는 언론에서는 명시적으로 아직 언론에서 시진핑의 지배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민일보 일면 노출 횟수가 2024년 2분기의 177회에서 지금 2025년 2분기에 157회로 감소됐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면 되는 거지. 20회나 줄었네? 야, 그러면 시진핑이 이제 권력 못 장악한 거 아니야? 실각한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뭐 20회 줄었다고 이것 가지고 또 뭐 실권을 했다 얘기하기도 이것도 너무 추측성이고 너무 막 갖다 붙이는 거야. 다 나왔던 얘기들이죠. 그리고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에 친 시진핑의 고위 장성들이 연달아서 숙청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시진핑이 권력을 이제 못 잡아가지고 시진핑 라인들, 시가군들이 다 숙청이 되고 있다. 그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니다, 이거는 시진핑이 확실한 이 부패 체제를 없애고 더 권력을 강화하고 부패 체제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자기 라인도 잘라내면서 다른 사람들도 채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전히 시진핑이 권력이 막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아무리 뭐 시진핑의 권력이 흔들려 해도 여전히 주석인데 어떻게 그 라인을 그렇게 한꺼번에 다 막 숙청을 막 이렇게 이어갈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일단 후계자가 왕양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요걸 살짝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왕양이 왜 지목됐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왕양?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자, 이 왕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시진핑이 권력을 잃으면 공산주의가 해체가 되나요? 공산주의는 해체 안 되죠. 하지만 체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공산당 안에서도 여러 체제가 있어요. 운영 체제가. 밖으로 보기에는 공산당인데, 근데 그 안에는 지금 시진핑 독재잖아. 충성심과 시진핑의 독재. 근데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다 이거지. 어떻게 바뀌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왕양이라는 인물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왕양 1955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안후이성 출신입니다. 전직 충칭시 당서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 다음에 광동성 서기도 했고, 국무원 부총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리커창 내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정협주석 정시의 주시 이것도 했고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그 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권력 핵심이죠, 그죠? 과거 국무원 부총리 정협주석 정치국 상무위원을 거친 정치적 중진이자 시진핑과 대조되는 개혁 분권 노선의 대표주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청단 출신입니다. 리커창 라인이에요. 리커창 라인은 어디냐?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후진타오 원자바오까지 가는 거예요. 그쪽 라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르는 분들 위해서 공청단이 뭐냐? 지금은 중국이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지금은 시가군이 장악하고 있어요. 시진핑의 군단들, 시가군단 해가지고 시가군, 시진핑을 절대적 권력으로 한 그 밑에 시진핑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시가군입니다. 근데 시진핑은 또 어디 출신이냐? 태자당 출신이에요.
태자당이 뭐냐? 시진핑의 아버지가 중국의 옛날에 혁명 1세대입니다. 근데 장유샤도 여러분들 태자당 출신이에요. 장유샤도 아버지가 혁명 1세대고 시진핑 아빠랑 장유샤 아빠가 옛날에 이렇게 사이 좋았던 혁명 1세대. 그러니까 이제 장유샤랑 시진핑이 군권을 잡을 때 장유샤가 엄청 도와줬죠. 얘네 둘 다 태자당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서가군입니다. 근데 장유샤는 지금 약간 변질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뒤에 얘기할 거고. 그렇다면 지금 왕양 얘는 뭐냐? 왕양은 공청단이에요. 꿍칭당이 뭐냐면 중국의 비공식 정치 파벌 중 하나예요. 1980부터 1990년대 공청단을 통해 성장한 정치인들 중심의 그룹. 얘네들은 그런 태자당 얘네들처럼 홍알다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 금수저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공청단은 다 일반인들 출신이에요. 일반인들 출신이고 일반 배경, 그냥 일반인, 말 그대로 일반인. 그리고 성향이 어떠냐? 개혁, 실용주의 성향, 사회, 경제적 개방 지향, 그 다음에 빈부격차 완화 등 민생 중시. 시진핑이랑 완전 다르죠. 대표 주자가 누구냐? 후진타오, 리커창.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왕양, 후춘화, 류엔동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다 모를 거야. 아시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중에서 리커장은 죽었죠, 그죠? 리커장은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마지막 공청단의 뿌리를 잘라버렸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근데 공청단은 여전히 원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청단은 이게 중국의 경제 성장을 아주 눈부시게 이뤄낸 그 라인들이에요. 옛날에 어떻게 보면 등소평이 중국을 개혁 개방했을 때, 중국이 막 개혁 개방했을 때가 90년대 아니에요. 90년대부터 2000년까지 그때 공청단들이 중국을 개혁 개방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막 올라갔죠. 그러면서 2000년대 넘어와서도 공청단의 이런 개혁 개방 정책이 굉장히 잘 먹히면서 그때 중국의 1년의 경제 성장률 10%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1년의 경제 성장률 10%면 그거는 진짜. 그리고 맞아. 여기 채팅창. 짱저미는 공청단은 아니야. 장저민은 상하이방이에요. 하지만 상하이방이었지만 그렇다고 장저민이 권력을 잡았을 때 공청단을 완전 배제했느냐? 그게 아니야. 그때는 약간 그걸 뭐라고 하지? 지금은 시진핑이 혼자서 다 하잖아. 옛날은 아니었어요. 주석은 있지만 여러 내각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같이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상하이방이 집권을 할 때도 뭐 공청단을 완전 막 그냥 배제해버리고 뭐 독단적으로 하고 그러지 않았어. 다 서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견제도 하면서 또 어느 정도 뭐 할 일은 같이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지금 시진핑처럼 야, 다 꺼져,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아니었어. 집단 지도 체제. 이 말 좋아요. 고맙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 지금은 1인 지도 체제잖아. 옛날에 그 집단 지도 체제였어요. 집단 지도 체제. 그러니까 왕양은 공청단 출신인 거야. 근데 공청단 출신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공청단 출신들이 다 이제 시진핑이 다 쳐내면서 후춘화도 쳐내고. 근데 왕양은 그나마 지금 좀 그래도 아직 실세로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왕양이 공청단 파니까 왕양이 이제 나중에 정권을 잡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청단의 원로들이, 그리고 공청단은 지금 뭐 시진핑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원로들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어떤 일을 꾸미든 세력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세력 싸움에서 시진핑이 밀렸기 때문에 왕양이라는 이 공청단 출신의 얘가 정권을 잡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런 얘기들이 찌라시로 많이 나왔거든. 옛날에는 심지어 뭐 후춘화가 또 이제 시진핑 다음 실세다, 다음 정권은 후춘화가 잡는다. 그러다가 후춘화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잘려 나갔었던 적이 있었고 삐걱거렸죠. 그러니까 찌라시는 찌라시일 뿐이고 많은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너무 뭐 현실성도 없고 너무 진짜 소설 같고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오늘은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가져왔느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믿어야 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너무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맞아떨어지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떤 정황들이 있느냐. 그리고 요즘은 전 세계에서, 그리고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냥 거의 중국 해외 언론들 위주로 찌라시가 많이 돌았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대서특필을 해버리잖아. 대만, 중국, 뭐 한국에서도 지금 막 띄우고 있고 뭐 여기저기서 막 시진핑 실각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더만. 하지만 뭐 다들 그냥 아직은 뭐 시진핑이 실각을 했다라는 게 이르다, 아직은 모른다, 이런 얘기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여러분들 각자 판단에 맡길게요. 자, 일단 최근 몇 개월 동안 확실히 시진핑의 얼굴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식 석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어디에 잘 안 나오냐면 중국의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한 개입니다. 뉴스. 그러니까 일단 옛날에 뭔가 중국에 큰 일이 있었다, 그럼 뉴스를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 시사상, 시진핑 사상, 시진핑 정책 뭐 이런 것들로 뭐 포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시진핑이 육성이 나오는 이런저런 영상들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편집된 뉴스들이 대부분이야. 그리고 무조건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야 됐었어. 그게 룰이고, 그게 그 룰이야. 그게 중국 관영 매체의 룰. 근데 요즘은요, 중국의 그 시진핑이 직접 얘기하는 영상들이 별로 안 나와. 다 시진핑의 자료 화면이 나오고 아나운서가 나레이션으로 얘기를 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뭘 했다, 요 정도. 시진핑 실제 육성이 녹화된 그런 영상들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변화예요. 심지어 시진핑은 하루에 많을 때는 3번씩이나 뭔가 발표하고 막 그게 바로 대서특필되고 그랬는데 요즘 시진핑은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2025년 9월 3일이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가 성대히 거행됩니다. 여기에 열병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대 건멸 뭐 이런 것도 다 실시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시진핑 총서기가 중요 연설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부대 건멸이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부대 건멸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국 뉴스 안 보셨, 뭐 그거 볼 일이 뭐가 있어.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부대 건멸이 뭐냐?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천안문 앞에서 그 열병식을 할 때 천안문 위에서 혹은 그 앞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시진핑이 딱 거기 서서 손을 흔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동지们好! 동지들 안녕!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뭐 또 화답을 해요. 시주시 하오 뭐 이러든가, 서주성님 반갑습니다 뭐 이러면서 또 밑에서 화답을 해. 그러면 또 이제 시진핑이 동지们辛苦了! 동지们수고했습니다! 이러면 또 밑에 그 군인들이 인민을 위해서 뭐 복무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다 확 외쳐. 뭐 그런 게 있어. 그게 이제 건멸식이야. 부대 건멸. 그거는 중국의 무조건 절대 권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진핑이지. 2015년부터 열병식 있을 때마다 시진핑을 그걸 했어요. 시진핑의 권력이 건재하다. 지금 뭐 내가 넘버원이다. 그걸 이제 과시하면서 세계에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거를, 이때가 진짜 중요한 시기인 게 요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3일에 만약에 시진핑이 올라와서 직접 군대 건멸을 한다. 야, 그럼 지금 이때까지의 이 시진핑 실각설 이거 다 그냥 거짓말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시진핑이 그 열병식에 나와가지고 딱 직접 건멸 딱 들어가는 순간, 야, 그건 뭔 실각이야, 건재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그걸 딱 하는 순간 시진핑의 실각설은 싹 사라진다. 지금 중국의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헛소문들이 많이 도니까. 중국 국민들은 딱 생각하는 게 9월 3일 열병식에 시진핑이 나와서 직접 건멸을 한다. 그럼 끝이다. 시진핑이 여전히 건재하고 뭐 계속 할 거다. 권력 건재한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고 있거든. 못하지 않을까요? 생쇼 하는 거 아닐까요? 못할 것 같은데. 그쵸. 방금 제가 이거 부대 건멸을 하는 건 여러분들 뭔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중국의 열병식을 한번 쳐봐. 천안문 앞에서 막 군대 막 수만 명, 막 대포 미사일 뭐 거기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지나가는 거, 그거 열병식. 거기에 이제 시진핑이 딱 거기서 이제 인사하고, 나 이거 거느리고 있다, 내가 1인자야, 이거 딱 보여주고. 그게 열병식이거든. 일단 이 열병식이 처음으로 시진핑이 이거를 그냥 시진핑 전성기 때, 그때가 언제냐? 2015년 거. 여러분들 중국 2015년 열병식 한번 검색해봐.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진짜 뭘 보여주느냐. 시진핑이 야, 내가 다 먹었어 이제.
내가 최고야, 내가 일장이야 라는 거를 그냥 제대로 보여준, 그게 2015년이거든. 자, 과연 9월 3일날 시진핑이 직접 검열을 할까 안 할까, 열병식에서 인사를 할까 안 할까, 여기에 따라서 시진핑 실각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 여전히 굳건하다, 그 실각설 그건 무슨 소설 그만 써라, 그건 옛날부터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체제들이 계속 써내고 있는 대본들이다. 저도 그런 대본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재밌는 썰 한 개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럼 과연 9월 3일에 시진핑이 올라갈까? 그럼 9월 3일날 만약에 그 전에 시진핑이 실각되면 그때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시진핑이 이제 얼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국 공산당의 일 처리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인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썰을 한 개 풀어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썰입니다. 이건 살짝의 역사가 섞여 들어가는데 뭐 지루하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여러분들 모택동이 죽고 나서, 마오쩌둥 알죠? 모택동이 죽고 나서 그때 누가 올라왔느냐, 그때 화구펑이 다음 후계자로 올라왔습니다. 화구펑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오쩌둥 다음 후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화구펑이에요. 화구펑.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뭐가 있느냐,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모택동이 마오가 화구펑한테 이런 칭찬을 한 적이 있어요. 니办事我放心. 일을 네가 처리하잖아, 난 마음이 놓여. 그러니까 그만큼 마오쩌둥의 신임을 받았던 그런 마오쩌둥 라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죽었을 때 이 화구펑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도 중국의 역사 근대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한 개인데, 두 개의 반시를 얘기합니다. 두 개의 반시가 뭐냐, 두 개의 무조건을 발표를 해요. 무조건, 지금 말로 얘기하면 이게 무조건이 맞을 거야. 이게 무조건이 뭐냐, 마오가 결정한 것은 모두 무조건 지지하고, 마오가 지시한 것은 무조건 따르겠다. 이 두 개의 무조건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무조건을 발표한 그 배경이 뭐냐, 자, 화구펑은 그때 이제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화구펑이 올라왔는데, 얘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도 여러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때가 딱 문화 대혁명 끝났을 때야. 문화 대혁명이 그때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갔는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많이 퇴출당하고, 심지어 공산당 안에서도 문화 대혁명 때문에 공산당원들까지 억압을 받았던 그런 당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문화 대혁명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역사의 비극이었어. 하지만 이거를 뒤집으면서 올라오려는 세력들이 많으니까 화구펑은 자기의 권력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모택동 자리 자기가 받았고 자기가 이걸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모택동의 사상을 내가 무조건 따르고 걔가 말한 그런 것들을 내가 무조건 따르겠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게 자기 자리가 위험해질까 봐 공고시켜야 될 거 아니야, 자기 권력을. 그러면서 이 두 개의 무조건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중국의 역사에는 어떤 식으로 평가가 돼 있냐, 문화 대혁명의 종식과 개혁 개방 이전 시기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한 지도자다. 이건 좋게 말한 거예요. 이 새끼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권력 놀이만 했던 그냥 약간 병신 같은 새끼야.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며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렇게 평가가 돼 있어. 중국의 교과서나 이런 데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던 거지. 내가 이런 노선으로 가야 될지, 계속 문화 대혁명을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그런데 개혁 개방을 원하는데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지? 모호한 입장.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애. 그러면서 질서 있는 전환기를 이끌었다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포장을 해주죠. 여러분들, 중국은요, 중국의 역대급의 그런 영수들, 주석들, 지도자들 다 좋게 포장해줍니다, 교과서 위에.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다 까발려보면 모택동이 옛날에 저질렀던 만행들, 어리석은 짓들, 그런 거 얘기하면 7박 8일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묻어두고 좋은 얘기들만 다 써놓은 게 중국의 교과서인 거야. 애들은 그걸 보면서 이제 잘하는 거고. 역사적인 의미 1도 없고, 뭐 질서 있는 전환기? 여러분들, 이 질서 있는 전환기는요, 이 누구냐, 화구펑이 이뤄낸 게 아니라 이때 또한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 등소평이야. 그러니까 화구펑은 자기 위치, 자기 권력 이런 거를 막 지키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걔를 벼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엄청 많았던 거야. 근데 그때 등소평이 이제 이렇게 딱 등장을 해. 덩샤오핑, 등소평이 딱 등장을 합니다. 등소평이 등장을 하면서 그때 등소평이 복귀를 해요.
정치선으로 복귀를 합니다. 1977년 3월에 복귀를 해요. 근데 이게 왜 복귀냐? 그냥 계속 정권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덩샤오핑은 옛날부터 개혁 개방 노선파였어요. 그리고 문화대혁명 이 라인을 반대했고 마오쩌둥 사상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좌천이 돼요. 한 번 좌천돼요. 첫 번에 좌천을 됐을 때가 1966년. 그때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며 덩샤오핑은 자본주의 노선의 대표주자로서 좌천돼. 비판을 받고 실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직위가 박탈이 되고 공무원 신분도 사라지고 공장 노동자로 저쪽에 짱시성 쪽에 남창기계 공장으로 거기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건 뭐 유배했다 하나요? 그냥 구석에 가서 짜져 있어. 그냥 노동자로서 일이나 해. 그때 한번 이렇게 유배되고 정치적 발언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완전 유배된 거지. 그때 그렇게 살다가 1973년 거기 쪼월라의 도움으로 복귀를 해. 주은래도 중국의 옛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주은래 도움으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했는데 또 다시 1976년도에 다시 또 유배가 됩니다. 그때는 자택대기. 근데 말이 자택대기지 그냥 감옥이야. 그냥 감옥에 들어갔죠. 왜냐? 화고펑이 자기 세력을 잡는데 방해가 될까봐. 하지만 등소평이 세 번째 복귀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소평을 추천하고 등소평의 그 지도력과 등소평의 약간 이런 뭐 책략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등소평이 3차 복귀를 해. 이게 이제 1977년 3월쯤입니다. 3월쯤에 이제 등소평이 이제 복귀를 시동을 걸어요. 본격적으로 복귀한 거는 1977년 7월이거든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화고펑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내부에서 등소평을 다시 부를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거야. 화고펑이 뭐 딱히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뭐 맨날 모택동 길만 따라간다고 하고 하는 건 없지. 권력만 집착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야 이러다가 중국 망하겠다. 야 생각이 있는 애. 뭔가 정책이라도 머리에 담고 있는 애. 그 등소평 걔 있잖아. 야 걔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 당내의 원로들과 실무 관료들이 등소평을 이제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군대 라인과 경제 라인에서 일치하게 나온 얘기가 야 이건 지금 이 시기 이 상황 그때 중국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진짜 그냥 거긴 그냥 지옥 거지 땅덩어리 그런 느낌이었어. 등소평만이 지금 이 상황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이제 확산되면서 결정적인 계기가 그게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어떤 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논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을 어떻게 다방면으로 정치, 금융, 교육 다방면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냐 그런 논쟁에서 덩샤오핑의 노선이 합리적이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우세해지는 상황에서 그때 1977년 7월 당 중앙위에서 공식 복귀를 결정을 지어요. 그때가 이제 어떻게 뭘로 복귀를 하느냐? 국무원 부총리, 그 다음에 중앙군사위 부주석,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이렇게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화고펑도 그때 권력이 대단했던 게 한꺼번에 못 밀어냈던 게 뭐냐면 화고펑도 정치국이랑 군대랑 모든 권력을 화고펑이 다 잡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 모든 권리들을 다 잡았던,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었던 첫 번째 주석입니다. 그게 화고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쳐내기가 힘들단 말이야. 화고펑이 그걸 다 잡고 있었어. 근데 이제 1977년 3월쯤에 이제 등소평이 복귀를 슬슬 시동을 걸면서 복귀하자마자 복귀를 하면서 뭘 했느냐? 화고펑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때 당시는 편지였잖아.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등소평이 이제 거의 진짜 원로들이 신임을 얻고 거의 진짜 제2인자로 복귀를 하거든. 화고펑이 1인자고 등소평이 제2인자로 복귀를 하는데 등소평이 과연 화고펑한테 어떤 편지를 썼을까? 살려줘라? 맥락은 비슷한데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말로 하면 똥꼬를 존나 빱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이 참 가관인 게 똥꼬를 거의 빨다 못해 거의 혓바닥을 똥구멍에 갖다 대서 거의 그 수준이야. 위대하신 지도자여부터 시작해가지고 난 당신이 너무 훌륭하고 배울 게 너무 많고 추앙한다. 내 충성심. 날 경계하지 마라. 난 네가 죽으라 하면 죽는다. 기깔나게 빨아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먹혔던 거야.
화고펑이 이걸 딱 보면서 얘 괜찮은데? 얘가 그동안 한 3번 정도 이렇게 파면 당하더니 애가 철이 들었네. 그래 들어와. 자, 그러면서 이게 1977년 3월이야. 아직 복귀하기 전에 일단 밑작업을 한 거지. 그러면서 1977년 7월에 복귀하자마자 덩샤오펑은 바로 이제 화고펑을 들이받기 시작해. 일단 처음에 어떻게 들이박았냐? 일단 화고펑이 모택동, 마오쩌둥의 무조건 2개가 있었잖아. 마오쩌둥의 결정을 무조건 따른다. 마오쩌둥의 뭘 무조건 한다. 이렇게 2개의 무조건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등소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오의 말이 지금 사회랑 비교하면 조금은 틀릴 수도 있다. 살짝 이의 제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게 어디서 한 거냐면 实践是检验真理的唯一标准 이 논쟁인데, 아무튼 뭐 이런 논쟁이 한 게 있었어요. 뭐 실천은 뭐 검증하는 뭐 진리의 표준이다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거기 논쟁에서 이걸 했을 때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덩샤오핑은 어떻게 하느냐? 군단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요. 자기 사람들로 정치부와 군부들로 한 명 한 명씩 채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제 등소평이 부총리, 중앙군사위 부주석,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이런 거를 연임하고 있었잖아요. 화고펑도 그때 권력을 많이 쥐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뭐라 해야 될까? 이 중국의 그 밑에 원로들, 공산당 당원들, 고위 간부들도 이 바람의 방향을 이제 아는 거야. 점점 화고펑의 말을 안 듣고 덩소평 얘기를 점점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978년 12월 중공 제11기 3중 전회를 개최하거든요. 여기서 뭐가 채택이 되느냐? 덩샤오평의 개혁 개방 노선이 당의 공식 노선으로 채택이 됩니다. 원래는 중국은 개혁 개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근데 개혁 개방 노선이 공식 노선으로 채택이 되면서 화고펑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요. 화고펑의 믿었던 그 모택동, 밀고 있었던 모택동 노선이 안 먹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1978년부터 1980년도까지 화고펑은 여전히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외교 자리에 나가서 각 나라 정상들과 만날 것도 다 만나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어떤 상황이었냐? 화고펑은 그냥 얼굴만한 마담 정도였던 거예요. 공산당 내부에서 모든 정책과 공산당 중국의 발전 노선들은 공산당의 원로와 등소평이 다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화고펑의 세력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야. 화고펑의 세력도 여전히 있죠. 하지만 화고펑도 그걸 느끼는 거지. 얘가 점점 치고 올라오네? 하지만 이거를 놓기 싫으니까 계속 쥐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속 버텼던 거야. 근데 계속 버티다가 계속 대립 구도였지. 이게 이제 대립하다가 그렇다고 얘네들끼리 뭐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 대립하고 뭐 얘가 양보하고 얘가 한번 양보하고 서로 뭐 합의를 보면서 대립 계속 이렇게 정치국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터지냐? 1978년에 남중국 함대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160호가 바다에서 폭발 침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때 중국의 해군 군인들이 엄청 많이 죽고 그 바닷가에서 어민들이 시체를 막 건지고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증언을 들어보면 그냥 그때 막 배가 터지면서 그 기름이 막 흘러나오면서 그 시체들은 기름에 다 덮여 쌓여 있었고 어민들은 그 시체 건지느라고 막 하루 종일 막 사람들 막 주민 사람들 옆에서 막 구경하고 그런 상황이었대. 이 사고는 중국 해군 건군 이래 제일 큰 사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들이 이런 걸 잘해. 이런 사고가 딱 터졌을 때 이런 걸 가만두진 않지. 이걸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을 하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면 누구 떠오르지 않아요? 뭐 한국에서도 뒤돌아보면 뭔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세력을 확장해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아무튼 이건 뭐 상관없는 얘기고, 이 사고가 딱 터지면서 덩샤오평이 잠깐만,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 중앙군사위 부주석인 덩샤오평은 해군 사령부 제1정치위원 수전화라고 있습니다. 수전화 제독을 굉장히 심하게 질타를 해요. 질타를 하면서 너 이럴 거면 그만둬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근데 걔가 누구냐? 그 수전화 제독은 화고펑의 사람이었던 거야. 화고펑의 사람인데 그 수전화는 이제 불만을 안고 내가 얘한테 이렇게 털려야 돼? 나 지금 화고펑 라인인데? 그러면서 가서 화고펑한테 갖다 일러 바칩니다. 형님 지금 쟤 지금 2인자인데 지금 형님 라인 지금 저한테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화고펑이 딱 들으니까 저 새끼 안 되겠네.
야, 저거 한번 내가 코 한번 눌러줘야 되겠어. 이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화고펑이 수전화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그때 마침내 북한을 이제 방문 일정이 있었나봐요. 북한 방문 후에 내가 돌아오면서 야, 대련에서 내가 직접 열병을 하겠다. 해군 건멸 내가 직접 들어갈 테니까 그때 열병식 준비해. 아, 나의 건재함을 보여줘야지. 화고펑이 이랬어. 그러니까 수전화가 아하, 역시 형님, 역시 우리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그때 설계를 한 게 군함 120척, 항공기 80대까지 다 등장해가지고 열병식 하겠다고 막. 역시 그래. 우리는 건재하니까. 이게 화고펑 형님이 보여줘야지. 덩세업 형 저 새끼 키도 작은 새끼가 존나 깝치네 이러면서 이걸 하기로 했지. 근데 이제 그때도 그들 주위에는 덩샤오평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얘기가 이제 덩샤오평 귀에 들어간 거야. 딱 이제 누가 보고를 합니다. 덩샤오평한테. 쟤네들 그 북한 갔다가 돌아오면서 대련에서 우리 여기 지금 여기 허가도 없이 그냥 거기서 지들 마음대로 열병식 한다는데요. 해군 건멸도 직접 한다는데 화고펑이. 바로 일러바쳤죠. 근데 여러분들 이때 덩샤오핑이 자기 세력들이 충분히 잡혀 있었던 시기야. 군부도 자기 사람으로 거의 다 바꿔놨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중국이 지역이 크잖아요. 여기저기 지역 중요한 군사기지 이런 데의 제독들이라든지 거기의 관리 지도자들을 다 덩샤오평 사람으로 이미 다 바꿔놨던 시기야. 그때 덩샤오평이 어떻게 했느냐, 다이렉트로 화고펑한테 쌍욕을 날리면서 야, 좀 나대지 마라, 가만히 있어 이럽니다. 야, 너 아직도 모르겠니 지금 상황? 너 지금 분위기 파가 안 돼? 너 지금 바지 사장이야 새끼야. 그냥 살려둘 때 가만히 있어. 좀 나대지 말고. 야, 네가 뭐 대책 있어? 너 지금 나라 다스릴 줄 알아? 너 지금 중국이 미래적으로 어떻게 개혁 개방해야 되고 경제 살리고 이런 거 너 할 줄 아니 너? 모르면 그냥 닥치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1980년 중국 공산당의 정치국이 화고펑의 두 개의 모든 것, 두 개의 무조건, 그러니까 모택동 사상을 무조건 따른다, 모택동이 지시한 거는 무조건 받든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를 두 개의 이거를 공식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 처음에는 약간 제기된 게 모택동 사상이 살짝은 잘못됐을 수도 있다 정도였는데, 여기에서 완전 그냥 모택동은 틀렸다, 이거는 틀렸고 더 이상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바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똑같은 연도에 화고펑이 국무원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1981년 6월 제11기 육중전회에서 중공중앙위원회 주석직과 중앙군사위 주석직, 이 두 개까지 모두 사임합니다. 왜냐? 걔가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도 얘 말 안 듣거든. 왜냐? 그 밑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 세력으로 다 이제 세팅이 돼 있고,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바지 사장, 얼굴 마담, 인형 정도였던 거야. 그러면서 압박을 넣은 거지. 얘가 안 내려올 수가 없잖아. 근데 중국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국은 체면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해. 그래도 모택동이 제일 아꼈던 사람이고 모택동의 후계자였고, 그러면서 모택동 사상을 무조건 따라가겠다라면서 중국의 국민들이 지지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너무 모양 빠지게 내려오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 민심이 흔들리거든. 중국 공산당 체제가 흔들려. 그러니까 보기 좋게 그 당시 이런 일화들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냥 화고펑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어느 정도 나이가 적당히 돼서 자기 자리를 유능한 그 후배들한테 다 이렇게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은퇴했다, 이 정도로만 알지, 이런 일화들이 중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꼭두각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하게 퇴장하고 나서 이 사람의 노후는 어땠냐? 중국은 이런 또 주석들 그리고 공산당에서 이렇게 지위가 좀 높았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는 안 해요. 자택감금이라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죽이기까지는 안 해. 화고펑이 실각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 정치적 영향력이 없어요. 하지만 명예직은 줬어. 뭐냐? 중앙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 명예직은 줬어요. 근데 이건 아무 권력이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명예직. 그러면서 얘는 뭘 하기 시작했냐? 은둔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얘 이야기가 없어요. 은둔하다가 1989년 천안문 사태, 그때도 아무 발언을 안 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었어. 지식인이 아니고 그냥 모택동이랑 그때 같이 문화 대혁명 때 지식인들 때려잡던 그냥 무식한 새끼야. 아무 지식이 없어. 나라를 다스릴 줄도 모르고 경제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네. 그러니까 뭘 할 줄도 모르고 뭘 얘기해. 은둔하다가 언제 죽었냐? 2008년 향년 87세. 은둔한 거 치고는 꽤 오래 살았습니다.
심지어 국가급 장례까지 치러줬어요. 덩샤오평은 말 그대로 이제 화고펑이 퇴임하고 나가지고 실세는 덩샤오평이었어요. 근데 덩샤오평은 말 그대로 겉으로는 계속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덩샤오평은 막 어마어마한 권력을 잡거나 그런 적은 없어. 하지만 그때는 이제 집단 결정 체제, 집단 지도 체제였어. 근데 그 집단이 거의 다 덩샤오평의 세력들이었지. 걔네들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면서 중국을 이제 경제 성장의 첫걸음으로 발딛게 한 그 세력이야. 그게 공청단이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다시 복귀한 늙은 동무, 늙은 정치인 등소평이 마오쩌둥 정책에 의해 억압을 받았던 군사 및 정치 참전 용사 그룹과 힘을 합쳐 그 당시 지도자의 그 권력을 싹둑 해버립니다. 부주석이 주석을 뒤집어버리고 부총리가 총리를 뒤집어버려요. 그리고 3년 뒤에 완전히 몰락시켜버립니다. 근데 화고펑은 그냥 얼굴 마담으로 3년 동안 원망의 마음을 품고 계속 얼굴 마담 역할은 계속 했었죠. 바지 사장 역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역사가 정확히 반복되고 있어요. 그때의 화고펑이 지금의 시진핑이에요. 근데 그때의 등소평이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 이거야.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원로들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명한 장면 아시잖아요. 딱 그 회의장에서 그때 그 누구였죠? 원자바오 그 할아버지 거기서 바로 끄집어 내리는 거. 그 장면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그거는요 시진핑이 보여준 거야. 니들이 알고 있는 중국의 원자바오 이거 원로 얘도 내가 쳤다. 이제는 내가 실세야.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저는 이게 더 믿음직하다고 느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해 보세요. 지금 시진핑은요 이미 권력이 없어요. 지금 얘 이미 바지 사장이야. 이미 바지 사장이고 아무 권력이 없고 얼굴 마담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자 봐봐 채팅창에 나오잖아. 그건 아직 오반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시진핑 지금 외교도 하고 있지 뭐 다 하고 있지. 여러분들 화고펑도 그때 당시에는 3년 동안 바지 사장을 했어요. 근데 이 시진핑이 지금 아무리 뭐 역사가 재현한다고 해도 내가 지금 아무 근거 없이 지금 시진핑이 이미 바지 사장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건 믿음이 너무 떨어지잖아. 그건 너무 간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정황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어떤 정황이 잡히느냐?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자, 이건 몇 가지 확실한 정황들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알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 아차 싶을 거야. 그게 뭐냐? 자, 봅시다.